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에는 살을 애는 듯한 sak풍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새로 부임한 교육대장 박진혁 중령의 시선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열한 대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물색하는 맹수와도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삼중대 일명 트리플 스타라 불리는 여군 특수임무대 앞에서 멈췄을 때 공기마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박중령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사람처럼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정예 요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지휘관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불길하고 불안한 기류가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박중령은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가더니 대열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강지원 대위의 명찰을 지휘봉으로 툭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군인의 기백보다는 장식품을 대하는 태도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곳은 국가 최고의 살인 병기들이 모이는 707이다. 사자를 키우는 우리 안에 고양이가 섞여 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가관이군.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주변에 도열해 있던 남성 대원들조차 예상치 못한 지휘관의 발언에 당혹감으로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강지원 대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완벽한 부동 자세를 유지했다. 박진혁 중령은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차며 더욱 자극적인 말로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국방부 홍보 영상에나 출연해서 미소나 짓는 마네킹에 불과하다. 나는 내 부대 내에 이런 낭비가 존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는 강지원 대위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전쟁터는 너희 같은 계집들이 소꿉장난을 하는 곳이 아니야. 총알이 날아오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지옥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것뿐이겠지. 내 눈에는 너희가 그저 군복 입은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훈계가 아니라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혐오의 표현이었다. 강지원 대위의 뒤에 서 있던 부팀장 이소영 중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술은 당장이라도 욕설을 내뱉을 듯이 달싹거렸다. 하지만 강 대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령님, 저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희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모욕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당당함이 박중령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수치심에 젖은 반응 대신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려는 그녀의 태도에 격분했다. 박중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뒤로 물러나 전체 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증명, 그래 증명이라고 했나? 아주 좋은 자세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연병장을 거닐기 시작했다. 이번 동계 전술 훈련은 예년과 다를 것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황병산 훈련장의 기온이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나는 그곳에서 너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니 언제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다. 그는 삼중대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선언했다. 너희 쓰레기들이 낙오하는 순간 즉시 전원강제 전역 조치하겠다. 707의 약자는 필요 없다. 지휘관의 폭탄 선언에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경험 많은 남성 대원들조차 황병산의 혹한기 훈련이라는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영하 40도의 혹한은 장비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인간의 생존 본능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죽음의 환경이었다. 일반적인 훈련 규정을 넘어서는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박중령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 눈엣 가시 같은 여군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단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강지원 대위는 그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훈시가 끝나고 대열이 해산되자마자 삼중대 생활관은 폭발할 듯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다. 대원들은 방탄 헬멧을 거칠게 집어던지거나 관물대를 주먹으로 치며 박중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했다. 쓰레기라고요. 우리가 흘린 땀과 피가 얼만데 그따위 말을 합니까? 막내 대원인 김하사 눈에는 분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남성 대원들과 똑같은 기준을 통과한 엘리트들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휘관의 편협한 시각 하나 때문에 그들의 모든 노력은 부정당하고 존재 가치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강지원 대위는 소란스러운 생활관 중앙에 서서 침착하게 대원들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대원들을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임을 상기시켰다. 화를 내는 것은 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다. 박중령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 한다. 그녀는 군장을 챙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가 우리를 쓰레기라고 불렀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쓰레기가 그를 어떻게 씹어먹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의 대원들은 점차 평정을 되찾고 눈빛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출발 준비를 위해 장비실로 이동한 삼중대원들은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했다. 혹한기 작전에서 장비의 결함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총기 손질부터 방한 장비의 결속 상태까지 2중 3중으로 확인했다. 강지원은 대원들에게 지급된 핫팩과 발열조끼 대신 침낭과 비상식량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의 비중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기계와 전자장비는 추위에 배신할 수 있다. 오로지 너희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기본 장비만을 믿어야 한다.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시사항들은 훗날 닥쳐올 재난 상황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었다. 한편 지휘 통제실에 앉아있던 박진혁 중령은 부관에게 따뜻한 커피를 받아 마시며 거만한 태도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훈련 준비에 한창인 대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삼중대의 움직임에만 관심을 두고 꼬투리를 잡으려 했다. 저것 봐라. 군장 하나 싸는데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군. 저런 빠져빠진 정신 상태로 황병산에 간다고 부관은 삼중대가 규정 시간 내에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음을 알고 있었지만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었다. 박중령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군들이 추위에 떨며 항복을 선언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다. 수송 트럭들이 굉음을 울리며 연병장으로 진입했고 대원들은 질서 정연하게 탑승을 시작했다. 강지원 대위가 이끄는 삼중대가 트럭에 오르려 할 때 박중령이 다시 한번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핫팩을 손에 쥔 채 얇은 전투복만을 입고 있는 대원들을 조롱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따뜻한 내무반에서 귤이나 까먹게 해주지.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나? 여자한테는 동상 흉터가 훈장이 아니라 치명타일 텐데. 그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악의적인 조롱이었지만 강지원은 그를 무시한 채 대원들에게 탑승 명령을 내렸다. 트럭의 캔버스 덮개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지만 트럭 내부의 공기는 대원들의 뜨거운 결기로 후끈거렸다. 강지원은 흔들리는 트럭 안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이번 훈련의 작전 구역인 황병산 일대의 지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중령이 예고한 훈련 코스는 일반적인 루트가 아닌 험준한 절벽과 급경사가 이어지는 미개척지 위주로 짜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훈련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우리를 고립시키고 체력을 고갈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소영 중사가 지도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박중령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 위해 규정을 교묘하게 비틀어 최악의 코스를 배정했던 것이다. 강지원은 지도를 접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지형이 험할수록 우리의 기동성은 더 빛을 발할 거야. 그들이 평지에서 중장비에 의존할 때 우리는 산악 침투 기술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면 돼. 그녀는 707 부대 내에서도 산악 등반과 레펠 기술의 1인자로 불렸고 그녀의 팀원들 역시 고강도 산악 훈련을 수없이 견뎌낸 전문가들이었다. 박중령이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그들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도 있었다. 문제는 영하 41도라는 기록적인 혹한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얼어붙은 몸으로는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럭이 고도를 높여갈수록 창밖의 풍경은 하얗게 변해갔고 유리창에는 성에가 두껍게 끼기 시작했다. 외부 온도계의 숫자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엔진 소리마저 힘겨워 보였다. 마침내 목적지인 황병산 전술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칼바람이었다.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노출된 피부가 순식간에 아려올 정도로 추위는 맹렬했다. 하지만 강지원과 삼중대원들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신속하게 대형을 갖췄다. 반면 다른 중대의 몇몇 남성대원들은 추위에 움츠러들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박진혁 중령은 지휘 차량에서 내려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최신형 발열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떨며 옷깃을 여몄다. 그는 대열을 정비한 강지원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오, 아직까진 쌩쌩하군.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오면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다. 그때도 그 건방진 눈빛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지. 그는 작전 장교에게 지시하여 삼중대의 수경지를 가장 바람이 심하게 불고 집안이 불안정한 계곡 아래쪽으로 배정했다. 이는 명백한 괴롭힘이었지만 군말 없이 따르는 것이 군인의 복종이었다. 강지원 대위는 배정받은 수경지를 확인하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밤사이에 폭설이 내릴 징조였다. 텐트 칠 시간도 아깝다. 즉시 설독 눈 구멍을 판다. 그녀의 빠른 판단은 대원들을 당황하게 했다. 대장님 땅이 얼어서 파기 힘들 텐데요. 김하사가 우려를 표했지만 강지원은 단호했다. 이 바람의 텐트는 무용지물이야. 그리고 오늘 밤엔 분명히 블리자드가 온다. 살고 싶으면 눈 속으로 들어가야 해. 그녀의 직감은 야생의 감각처럼 예리했고 이것이 생존의 첫 번째 열쇠가 되었다. 다른 부대원들이 얼어붙은 땅에 팩을 박느라 고생하는 동안 삼중대원들은 묵묵히 눈을 파내어 임시 거처를 만들기 시작했다. 박중령은 그 모습을 보며 멍청한 짓을 한다고 비웃었다. 쥐새끼들처럼 땅굴을 파는군. 그래 거기서 영원히 잠들길 바란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지휘 텐트로 들어가 난로를 켜고 몸을 녹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연 앞에서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그리고 자신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그 여군들이야말로 이 혹한의 지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는 진정한 전사들이라는 사실을. 밤은 점점 깊어지고 기온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었다. 황병산의 아침은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한기의 급습으로 시작되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기온은 영하 41도라는 살인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텐트에서 자고 일어난 일반 대원들은 마치 냉동고에서 갓 꺼낸 생선처럼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텐트 내부의 결로 현상으로 인해 생긴 얼음 조각들이 침낭 위로 떨어져 있었고 몇몇 대원들은 이미 가벼운 동상 증세를 호소하며 의무병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며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 반면 강지원 대위가 이끄는 삼중대원들이 머물렀던 설동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눈을 파내어 만든 이글루 형태의 설동은 외부의 칼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내부 온도를 영상권에 가깝게 유지해 주었다. 덕분에 여군 대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듯 맑은 눈빛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견뎌냈고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눈 덮인 언덕 아래에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그녀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마치 설원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러웠다. 박진혁 중령은 지휘 텐트에서 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텀블러를 손에 쥐고 대원들을 사열했다. 그는 최신형 발열 조끼와 최고급 방 하나로 무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춥다는 듯이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비틀거리는 남성 대원들을 지나 생기 넘치는 삼중 대원들에게 꽂히자 미간이 확 구겨졌다. 자신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처참하게 망가진 여군들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장 멀쩡해 보인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들이 꾀를 부렸거나 운이 좋았을 것이라고 애써 치부해버렸다. 박중령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확성기를 잡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동작들이 왜 이렇게 잡드나 밤새 편하게 처박혀 자더니 정신들이 나간 모양이지. 지금 당장 완전 군장으로 집합한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는커녕 반발심만 불러일으켰다. 특히 밤새 추위와 싸우느라 한숨도 못 잔 대원들에게 그의 윽박지름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누구도 감히 불만을 표출할 수 없었고 그저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며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본격적인 산악 행군이 시작되자 황병산의 진정한 악몽이 대원들을 덮쳐오기 시작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엄청난 체력을 요구했고 가파른 경사는 숨을 턱끝까지 차오르게 만들었다. 선두에 선 수색대가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었지만 뒤따르는 본대는 금세 대열이 흐트러지며 지쳐갔다. 박중령은 지프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창문만 살짝 내린 채 대원들을 독촉했다. 더 빨리 움직여 뱅뱅이들이 기어가는 것 같군. 삼중대 너희는 맨 뒤에서 나고자나 챙기며 따라오나 역시 기대할 것도 없군. 사실 강지원의 삼중대는 뒤처진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후미를 맡아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중령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페이스 조절을 지시했다. 눈길 산행에서 무리한 속도 경쟁은 자멸의 지름길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중대원들은 앞사람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히 밟으며 체력 소모를 줄였고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들의 군화 소리는 눈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고 하얀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은 설원 속에서 완벽한 보호색이 되어 주었다. 행군이 중반에 접어들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고 장비들의 결함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성 대원들이 지급받은 구형 무전기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총기의 노리쇠가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속출했다. 한 대원이 얼어붙은 총기를 억지로 조작하려다 부품이 파손되자 박중령은 차에서 내려 그 대원의 헬멧을 지휘봉으로 때리며 폭언을 퍼부었다. 장비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특수부대냐. 내 놈 머리통도 얼어서 깨져버린 거냐. 공개적인 모욕에 대원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고 주변 전우들의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지원 대위는 조용히 자신의 팀원에게 다가가
얼어붙은 장비를 녹이는 요령을 다시 한번 숙지시켰다. 그녀는 핫팩을 이용해 배터리와 주요 부품을 감싸고 총기 오일 대신 건식 윤활제를 얇게 도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교범에는 나오지 않는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였다. 삼중대원들의 장비는 혹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이는 그녀들이 평소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박중령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며 다시 차에 올라타 히터를 틀었다. 경사가 더욱 가파른 깔딱고개에 도달하자 대열은 급격히 느려졌고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눈 밑에 숨겨진 빙판을 밟고 미끄러지는 대원들이 속출했고 무거운 군장 무게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박중령은 차에서 내려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한심하군. 저런 체력으로 무슨 나라를 지키겠다고. 삼중대 너희는 뭐 하나 힘들어하는 전우들 군장이라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너희 주제에 남의 군장까지 드는 건 무리겠지. 그는 여군들의 체력적 한계를 조롱하며 그들의 자존심을 긁어대려 했다. 강지원 대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묵묵히 자신의 군장을 고쳐매고는 미끄러져 쓰러진 남성 대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거구의 남성 대원을 한 팔로 부축해 일으켜 세우더니 그의 군장까지 자신의 어깨에 걸쳐 셌다. 일어날 수 있겠나? 뒤처지면 죽는다. 내 발자국만 보고 따라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행동에는 묵직한 전우애가 담겨 있었다. 40kg이 넘는 자신의 군장에 30kg에 달하는 남성 대원의 군장까지 더해졌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를 본 다른 삼중대원들도 말없이 지쳐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하기 시작했다. 박중령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군들이 군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약골이라 칭했던 그녀들이 건장한 남성 대원들을 이끌고 산을 오르는 광경은 그에게 기이한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주변의 남성 대원들 역시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삼중대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편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그녀들의 진짜 실력이 극한의 상황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중령은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는 대신 더 가혹한 코스로 그들을 몰아넣기로 결심했다. 전원 주목. 예정된 루트를 변경한다. A 코스는 너무 편안해서 훈련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곧장 B 코스인 독수리 능선을 타고 정상으로 이동한다. 박중령의 무전이 들려오자 중대장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독수리 능선은 황병산에서도 가장 바람이 거세고 지형이 험하여 동계 훈련 시에는 통제가 되는 위험 구역이었다. 안전 장비 없이는 추락사의 위험이 크고 강풍으로 인해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죽음의 지대였다. 강지원은 즉시 무전기를 들고 이의를 제기했다. 중령님, 현재 풍속과 기온을 고려할 때 독수리 능선 진입은 자살행위입니다.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박중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겁쟁이, 무서우면 너희 삼중대만 빠져도 좋다. 대신 훈련 불참으로 간주하고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선택은 내 몫이다. 강대위. 그는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항명하는 그녀를 비겁자로 몰아세우며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 강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팀원들의 커리어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 박중령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알겠습니다. 삼중대 선두에서 루트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결연했다. 삼중대가 선두에 서서 독수리 능선으로 진입하자 바람의 소리가 달라졌다. 윙윙거리던 바람 소리는 이제 귀를 찢을 듯한 괴성이 되어 대원들을 위협했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몰아쳤다. 눈가루가 총알처럼 얼굴을 때려대
고글 없이는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강지원은 로프를 꺼내 팀원들을 서로 연결하며 안전을 확보했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다 죽는다. 로프의 텐션을 유지해. 그녀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삼중대원들은 마치 거미줄에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험난한 바위 능선을 기어올랐다. 반면 준비가 부족했던 후발대는 아비규환이었다. 로프를 제대로 결속하지 못한 대원들이 강풍에 밀려 넘어지기를 반복했고 공포심에 질려 발을 떼지 못하는 병사들도 생겨났다. 박중령은 안전한 후방에서 무전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전진을 강요했다.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갠뜨는 놈들은 다 영창 보낼 줄 알아. 그의 독촉은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더욱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리더가 보여줘야 할 침착함과 격려는 어디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광기만이 존재했다. 그때 선두에서 길을 뚫던 강지원의 눈에 심상치 않은 구름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멀리서 다가오는 눈구름은 거대한 해일처럼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적이었다. 단순한 눈보라가 아니었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었던 국지성 블리자드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산악 지역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폭풍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지원은 즉시 멈춰서서 무전기를 들었다. 중령님 전방 EK1M 지점에서 대형 블리자드가 접근 중입니다. 지금 당장 하산하거나 대피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대로 능선에 머물다가는 전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떨림은 없었다. 하지만 박중령은 그 경고마저도 훈련을 회피하려는 핑계로 받아들였다. 이제는 날씨 탓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고작 눈구름 좀 온다고 호들갑 떨지 마라. 계속 전진한다. 정상고지, 점령 전까지 휴식은 없다. 그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의 눈에는 폭풍우보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강대위의 태도가 더 거슬렸던 것이다. 강지원은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체감 온도는 이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노출된 피부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지원은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대형을 더욱 좁히고 낮은 자세를 취하게 했다. 이제부터는 훈련이 아니다. 생존 서바이벌이다. 내 명령 없이는 절대 독단 행동하지 마라. 그녀의 비장한 목소리가 이니어를 통해 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트리플 스타의 여전사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그들의 적은 이제 박중령이 아니라 대자연 그 자체였다. 그 순간 거대한 눈보라가 능선을 강타하며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화이트아웃 현상으로 인해 바로 옆에 있는 동료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고 무전기에서는 잡음만이 들려왔다. 박중령의 고함 소리도 대원들의 비명도 모두 하얀 어둠 속으로 삼켜져 버렸다. 혼란 속에서 강지원은 침착하게 나침반과 고도계를 확인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누군가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오만한 지휘관에게 돌아갈 것임을. 황병산의 하얀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황병산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찾아왔고 블리자드가 몰고 온 눈보라는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해가 지자 기온은 곤두박질쳐 영하 45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추위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지휘부는 급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지대를 찾아 임시 수경지를 구축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손발이 얼어붙은 대원들에게는 텐트를 치는
일조차 고역이었다. 팩을 박을 수 없는 꽁꽁 언 땅 위에서 텐트는 바람에 펄럭이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곳곳에서 앓는 소리와 욕설이 터져 나왔고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박진혁 중령은 가장 안쪽 바람이 덜 닿는 명당 자리에 지휘 통제용 대형 텐트를 설치하게 했다. 그는 텐트 안에 고성능 히터를 2대나 가동하고 두꺼운 모포를 덮어쓰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자신의 판단착오로 부대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낮에 자신에게 대들었던 강지원 대위와 삼중대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를 들었다. 전 중대 주목. 현재 수경지의 경계태세가 매우 취약하다.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북쪽 능선 방향에 3중대를 배치한다. 북쪽 능선은 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치는 깔때기 지형으로 일명 바람의 통로라 불리는 최악의 장소였다. 텐트도 없이 그곳에서 밤샘 경계를 선다는 것은 사실상 얼어 죽으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무전 내용을 들은 다른 중대장들이 경악하여 재고를 요청하려 했지만 박중령은 말을 잘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707의 정예라고 자부하지 않았나. 그 정도 추위쯤은 정신력으로 버텨내겠지. 텐트 지급은 없다. 맨몸으로 경계 근무에 임하라. 이상. 강지원 대위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중령의 살인적인 명령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대신 즉시 팀원들을 모아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예상했던 바다. 놈은 우리가 무릎 꿇고 빌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 줄 생각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삼중대원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장비를 챙겼다. 그녀들은 이미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차단하고 오로지 생존과 임무 완수에만 집중하는 전투 모드로 정신을 전환한 상태였다. 그녀들의 눈빛에서는 공포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삼중대는 북쪽 능선으로 이동하여 지형지물을 이용한 비트 비에트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땅을 파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녀들은 쌓인 눈을 다져 벽을 만들고 방수포와 눈을 겹쳐 덮어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는 잠복호를 만들었다. 교범에 나오는 방식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방식이었다. 강지원은 대원들에게 2인 1조로 짝을 지어 서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30분 간격으로 교대로 가수면을 취하게 했다. 잠들면 죽는다. 하지만 쉬지 않아도 죽는다. 뇌를 속여서라도 휴식해라. 그녀들은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체온을 나누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한 속으로 몸을 숨겼다. 지휘 텐트 안의 박중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삼중대원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무전을 쳐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무전기는 야속할 정도로 조용했다. 독한 년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는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바람 소리가 그의 신경을 긁어댔. 혹시 그들이 모두 동사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치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만약 훈련 중에 대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신의 군 생활도 끝장이라는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이다. 결국 박중령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두꺼운 방한복으로 온몸을 감싸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의 지옥이었다. 랜턴 불빛조차 눈발에 반사되어 시야를 방해할 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삼중대가 배치된 북쪽 능선으로 향했다. 다른 남성 대원들의 텐트에서는
추위로 인한 신음소리와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삼중대가 있는 쪽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 정적은 박중령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설마 진짜 다 죽은 건가?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넘어질 듯 눈길을 헤치며 경계 초소로 다가갔다. 박중령이 삼중대의 위치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하얀 눈과 바위들 뿐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강대위, 내 말 들리나? 다들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공포에 질린 그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바로 발밑에 눈더미가 스르르 갈라지며 하얀 위장복을 입은 형체가 불쑥 솟아올랐다. 마치 설원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타난 그 모습에 박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태섰다. 심장이 담을 듯한 충격이었다. 눈 속에서 나타난 것은 강지원 대위였다. 그녀의 속눈썹과 눈썹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고글 너머의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령님 작전 지역 접근 시 암구호를 대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여 발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박중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다. 너희들 살아있었나? 강지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전 대원 이상 없습니다. 현재 적의 특작 부대 침투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삼시 방향 계곡에서 야생 멧돼지 무리의 이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박중령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들이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들은 완벽한 은폐-엄폐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야생 동물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정도로 감각이 살아있었다. 반면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텐트 안에 있던 자신과 부관들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박중령은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인간이 아닌 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영하 45도의 눈 속에서 몇 시간을 매복하고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급히 몸을 일으켰다. 보고는 무전으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놀래키나. 박중령은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강지원은 그가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끝까지 주시하다가 다시 눈 구멍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박중령은 지휘 텐트로 돌아오는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오한을 느꼈다. 그는 텐트 안으로 들어와 난로 옆에 주저앉았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침 점호 시간 텐트에서 기어 나온 남성 대원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밤새 추위에 시달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은 찝했고 여기저기서 동상 환자가 발생해 의무병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그러나 북쪽 능선에서 복귀하는 삼중대원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밤새 눈 구멍 속에서 비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대열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들의 전투복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전설 속의 설산 기사단을 연상케 했다. 남성 대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저게 진짜 사람인가? 텐트도 없이 그곳에서 밤을 텄다고 와 독종이다. 진짜 독종이야. 그들의 눈빛은 전날의 무시나 동정에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박중령이 삼중대를 고립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대원들은 그 가혹한 명령을 수행하고 살아서 돌아온 그녀들에게 말없는 존경을 보내고 있었다. 삼중대가 연병장에 도열하자 주변의 공기마저 달라진 듯했다.
그녀들은 단순히 추위를 견뎌낸 것이 아니라 추위를 지배하고 돌아온 승리자들이었다. 박중령은 퉁퉁 부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한숨도 자지 못했다. 꿈속에서 강지원 대위는 눈보라가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들을 쓰레기라고 부를 수 없었다.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비틀린 자존심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우연이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는 속으로 되뇌며 이를 갈았다. 다음 훈련은 실전 모의 전투다. 그는 거기서야말로 너희들의 미천이 드러나겠지. 그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다시금 아기를 불태웠다. 강지원은 박중령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느끼고 있는 공포와 열등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당신이 만든 이 지옥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테니까. 그녀는 팀원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밤새 혹한 속에서 단련된 그녀들의 정신력은 강철보다 단단해져 있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다. 황병산의 아침 햇살이 그녀들의 얼어붙은 속눈썹을 비추며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다가올 반격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황병산 훈련장의 날씨는 인간의 예측을 비웃듯 시시각각 표정을 바꾸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자 하늘은 마치 썩은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박진혁 중령은 오전 내내 지휘 텐트 안에서 모니터만 노려보다가 삼중대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놓을 마지막 카드로 인질 구출 작전 시뮬레이션을 지시했다. 그는 단순한 사격 훈련으로는 그들의 콧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복잡한 전술적 판단과 신속한 기동이 요구되는 대테러 작전이야말로 그들의 약점을 드러낼 기회라고 믿었다. 박중령은 훈련장 중턱에 위치한 폐쇄된 산장을 작전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곳에 가장 난이도 높은 부비 트랩과 대항군을 배치하도록 명령했다. 강지원 대위와 삼중대원들은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장비를 재점검하고 침투 루트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영하 40도의 기온은 총기의 노리쇠 뭉치마저 얼어붙게 만들 수 있었기에 그녀들은 건식 윤활제를 덧바르고 광학 장비의 배터리 보온 상태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강지원은 대원들에게 짧고 명확하게 작전의 핵심을 전달했다. 이번 훈련의 적은 대항군만이 아니다. 추위로 인해 둔해진 신체 반응 속도가 가장 큰 변수다. 서로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불필요한 동작은 최대한 줄여라. 그녀의 지시에 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의를 다졌다.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삼중대는 유령처럼 설원을 가로질러 목표 지점인 산장으로 접근해 들어갔다. 그녀들의 발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았고 하얀 위장복은 주변 풍경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했다. 지휘 통제실 모니터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중령은 혀를 찼다. 쥐새끼들처럼 잘도 숨어 다니는군. 하지만 실내 진입 순간 엉망진창이 될 거다. 그는 삼중대가 건물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패닉에 빠지거나 대항군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박중령의 기대와 달리 건물 진입 후 펼쳐진 상황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강지원 대위가 선두에서 문을 박차고 섬광탄을 투척하자마자 대원들은 물 흐르듯 내부로 쏟아져 들어가 각 구역을 장악해 나갔다. 좁은 복도에서의 근접 전투 기술은 교범의 정석을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대항군 역할을 맡은 남성 대원들은 방아쇠를 당겨보기도 전에 제압당해 바닥에 뒹굴었다. 그녀들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인질 식별과 적 제압 과정에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모니터를 통해 전송되는 화면은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중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의 꼬투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저건 분명 미리 짜고 치는 게 분명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부관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만류했지만 박중령은 듣지 않았다. 그는 소수의 경호 병력만을 대동하고 전술 차량에 올라타 산장으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질투와 분노에 눈이 먼 그에게는 다가오는 위험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끔찍한 사고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박중령의 차량이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 시야를 완전히 하얗게 지워버리는 화이트아웃 현상이었다. 운전병은 당황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빙판길 위에서 차량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차량은 굉음을 내며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몇 번의 충돌 끝에 거대한 눈더미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충격으로 인해 차량의 무전기는 파손되었고 박중령과 동승자들은 부상을 입은 채 고립되고 말았다. 한편 산장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작전 성공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강지원 대위는 본부로부터의 응답이 없자 의아함을 느꼈다. 지휘 통제실 여기는 트리플 스타. 작전 완료. 응답 바란다. 무전기에서는 칙칙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때 창밖을 감시하던 저격수 이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대장님, 삼시 방향 절벽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차량 사고로 추정됩니다. 강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 방향은 지휘소에서 이곳으로 오는 유일한 루트였다. 강지원은 즉시 대원들을 집결시키고 상황을 판단했다. 박중령이 우리를 감시하러 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 지금 날씨로는 구조 헬기가 뜰 수 없다. 우리가 직접 간다. 몇몇 대원들은 불만 섞인 표정을 지었다.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던 인간입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구조 요청하겠죠. 하지만 강지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가 쓰레기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가 될 수는 없다. 군인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지금 그 국민이 비록 우리를 모욕한 상관일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의 말에 대원들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삼중대는 신속하게 모두를 전투에서 구조로 전환했다. 그녀들은 산장에 있던 응급처치 키트와 들 것을 챙기고 로프를 연결하여 사고 지점으로 향하는 급경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들은 서로의 몸을 로프로 지탱하며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나아갔다. 강지원은 선두에서 길을 개척하며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눈 덮인 낭떠러지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죽음의 구간이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고 현장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뿐이었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다. 박중령이 탄 차량은 반쯤 찌그러진 채 벼랑 끝 나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고 운전병과 경호원은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었다. 박중령은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살려줘. 누구 없나. 제발 살려줘. 평소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 틈새에서 점점 낮아지는 체온과 싸우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가 차량 유리창을 두드렸다. 박중령이 흐릿한 눈을 들어 바라본 곳에는 강지원 대위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고글을 벗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중령님 안심하십시오. 삼중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중령은 안도감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계집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옥 같은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것이다. 강지원은 유압 절단기가 없는 상황에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찌그러진 차체를 벌리기 시작했고,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부상자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이봐 강대위, 차가 떨어질 것 같아. 조심해. 박중령은 차량이 흔들릴 때마다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강지원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 로프를 박중령의 허리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만약 차가 추락한다면 그녀도 함께 끌려 내려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지휘관을 구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소나기 힘은 강철보다 단단하게 박중령을 붙잡고 있었다. 마침내 박중령이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아래로 추락했다. 화광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폭발하며 불길이 치솟았지만 박중령은 이미 강지원과 삼중대원들의 손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뒤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타는 차량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만약 1분이라도 늦었다면 자신은 저 불길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리며 자신을 둘러싼 여군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들의 얼굴은 검댕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숭고하고 강인해 보였다. 강지원은 박중령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다리 골절이 의심됩니다. 부목을 대고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분 방한복을 벗어 박중령에게 덮어주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박중령은 그녀의 행동에 말문이 막혔다. 왜 나를? 그가 말을 잇지 못하자 강지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희는 707입니다. 전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배운 군인 정신입니다. 그 말은 박중령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구조된 일행은 삼중대의 호위를 받으며 임시 대피소인 산장으로 이동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통신은 두절된 상태였다.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강지원은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부상자들을 돌보았다. 그녀와 대원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온 비상식량을 끓여 부상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다. 박중령은 따뜻한 수프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자신이 마네킹 쓰레기라고 불렀던 그 손길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전문성과 인류애가 그를 견딜 수 없이 부끄럽 만들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산장 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산장 안은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박중령은 구석에 누워 강지원과 대원들이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경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들을 여자가 아닌 군인으로,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전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했던 편견의 벽이 황병산의 눈보라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강지원 대위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박중령을 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것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부상자들을 이송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타오르는 모닥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만큼이나 크고 묵직해 보였다. 폭풍의 중심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가
조용히 증명되고 있었다. 산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블리자드의 굉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대원들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박진혁 중령은 간이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위급한 것은 두부 외상을 입은 운전병의 상태였다. 그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으며 동공 반응조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강지원 대위는 운전병의 상태를 체크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이대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운전병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조 헬기는 이 날씨에 절대 뜰 수 없었다. 강지원은 결단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대원들을 집합시켰다. 현재 김상병의 뇌압이 상승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사망한다. 우리가 직접 환자를 이송하여 베이스 캠프까지 하산한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박중령은 놀라서 상체를 일으키려다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미쳤나? 이 날씨에 부상자를 데리고 절벽을 내려가겠다고 다 같이 죽을 셈이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밖의 날씨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그 눈보라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강지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중령님, 여기에 머물면 김상병은 100% 죽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면 살릴 확률이 50%는 됩니다. 저희는 그 50%에 걸겠습니다. 강지원은 박중령의 항변을 일축하고 즉시 이동 준비를 지시했다. 삼중대원들은 지체 없이 산장에 있는 자재들을 뜯어내어 견고한 썰매 형태의 들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로프를 엮어 환자의 몸을 고정할 그물을 만들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침낭과 매트리스를 덧대었다. 그 손놀림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해서 지켜보던 박중령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실전이었다. 이동 준비가 완료되자 강지원은 박중령을 다른 들것에 눕히고 단단히 결박했다. 흔들림이 심할 겁니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녀의 경고와 함께 삼중대원들은 문을 박차고 눈보라 속으로 나아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엄청난 바람이 그들을 덮쳤지만 대원들은 서로의 허리에 로프를 연결하고 무게중심을 낮추며 전진했다. 40kg이 넘는 완전 군장에 성인 남성이 실린 들것까지 끌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그녀들의 대형은 무너지지 않았다. 맨 앞에서 길을 뚫는 강지원의 등은 거대한 산처럼 든든해 보였고 박중령은 들것에 실려가며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산 루트의 최대 난관은 깔딱고개라 불리는 70도 경사의 빙벽 구간이었다. 평소라면 우회로를 이용했겠지만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 최단 거리인 이 절벽을 통과해야만 했다. 강지원은 즉시 등반 장비를 꺼내어 확보 지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바위 틈새에 캠을 박아넣고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확인하는 그녀의 손은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빨갛게 얼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침착하게 로프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중령은 발밑으로 보이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며 현기증을 느꼈지만 자신의 목숨이 저 여군들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강 준비 완료. 1조 김상병 후송 시작. 강지원의 신호와 함께 2명의 대원이 먼저 절벽 아래로 레페를 타고 내려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이 위에서 로프를 조작하며 들것을 천천히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강풍이 들것을 좌우로 흔들어댔지만 위아래에서 로프를 잡은 대원들은 필사적으로 텐션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았다. 박중령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제발 떨어뜨리지 마. 그는 속으로 기도하며 덜덜 떨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녀들의 팔뚝에 들어간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해지는 것이 보였다. 박중령의 들것이 허공에 매달리는 순간 돌풍이 불어와 들것이 바위 벽에 부딪힐 뻔했다. 조심해 박중령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 강지원이 몸을 날려들 것과 바위 사이에 자신의 몸을 끼워 넣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등과 어깨가 바위에 강하게 부딪혔지만 덕분에 박중령은 충격을 받지 않았다. 괜찮으십니까? 강지원은 고통을 삼키며 짧게 물었다. 박중령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그녀의 헬멧이 깨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피는 혹한 속에서도 붉고 선명했다. 너, 피가. 박중령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강지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등으로 피를 닦아내고 다시 하강을 지시했다. 별거 아닙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박중령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여군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 혹은 행정 업무나 보는 보조적인 존재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극한의 자연 앞에서 나약한 것은 자신이었고 강하고 위대한 전사는 바로 그녀들이었다. 박중령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절벽 구간을 무사히 통과한 후에도 고난은 계속되었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며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인간의 체력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삼중대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고 몇몇 대원들은 탈진 직전까지 갔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발을 떼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할 수 있어. 부팀장 이소영 중사가 대원들의 엉덩이를 밀어주며 독려했다. 그녀들은 박중령이 쇼윈도 마네킹이라고 비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남성 특수부대원보다도 강인하고 끈끈한 전우회였다. 마침내 베이스 캠프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대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강지원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무전을 쳤다. 여기는 3중대 구조 작전 완료. 현재 환자 임명과 함께 본대 복귀 중. 즉시 의무대 대기 바람. 본부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과 함께 환호성이 들려왔다. 박중령은 들것에 누운 채 점점 가까워지는 베이스 캠프를 바라보며 기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증명하고 싶어 했던 여군의 무능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꼴이었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의무병들과 지휘관들이 달려나와 부상자들을 인계받았다. 박중령은 들것에서 내려지며 멍하니 강지원 대위를 찾았다. 그녀는 의무병들의 치료 권유를 마다하고 자신의 팀원들 상태를 먼저 살피고 있었다. 동상 입은 곳은 없나 장비 파손된 건 그녀는 자신의 깨진 헬멧과 피 묻은 얼굴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대장이 박중령에게 다가와 물었다. 박중령,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삼중대가 자네를 구해온 건가? 박중령은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중령은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강지원과 삼중대원들은 그제서야 바닥에 주저앉아 핫팩으로 언 손을 녹이고 있었다. 그녀들의 얼굴은 엉망이었고 전투복은 찢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주변의 남성 대원들이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중령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자신의 썩어빠진 편견과 오만함이었다는 것을. 그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통증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강지원은 앰뷸런스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고
상처 부위가 욱신거려 왔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부팀장을 불렀다. 장비 점검하고 탄약 재분배해라. 아직 훈련 종료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이소영 중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대장님이 상황에서도 훈련을 계속하십니까? 다들 지쳤습니다. 하지만 강지원은 단호했다. 우리는 707이다.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박중령이 없다고 해서 훈련이 멈추는 건 아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었다. 사실 강지원이 훈련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규정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삼중대의 능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채기를 받고 싶었다. 박중령을 구한 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일이었지만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전장에서 증명해야 했다. 나머지 훈련 스케줄은 CQB 근접 전투 대항전이다. 상대는 1중대다. 우리가 이긴다. 1중대는 707 내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남성팀이었다. 지친 몸으로 그들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무모해 보였지만 대원들의 눈에는 다시금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이제 자신들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연병장을 비추었다. 강지원 대위는 달빛 아래서 자신의 총기를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박중령과의 악연은 이렇게 끝났지만 그녀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것. 그것이 여군 특수임무대 트리플스타의 숙명이었다. 그녀는 탄창을 결합하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다가올 아침, 그녀들은 또 다른 전설을 쓸 준비를 마쳤다. 혹한의 추위도 그녀들의 뜨거운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다. 박진혁 중령이 앰뷸런스에 실려 떠난 뒤 황병산 훈련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으나 그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강지원 대위의 결연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피 묻은 붕대를 이마에 감고 전투복 곳곳이 찢어진 상태였지만 지휘 통제실로 직행하여 훈련 통제관에게 예정된 일정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통제관은 기상 악화와 대원들의 부상 상태를 고려하여 훈련을 중단하려 했으나 강지원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려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707 부대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상대 팀으로 지목된 1중대는 707 특수임무단 내에서도 최정예로 손꼽히는 남성 대원들로 구성된 일명 청룡팀이었다. 1중대장 최대위는 밤새 구조작전을 펼치고 돌아온 3중대원들의 몰골을 보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지친 동료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봤자 명예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그들의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강지원은 최대위의 배려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원한다고 말했다. 우리를 환자로 취급하지 마라. 전장에서 적은 우리가 지쳤다고 봐주지 않는다. 전력을 다해라. 그녀의 도발적인 발언에 최대위의 눈빛도 진지하게 변했다. 대결 장소는 킬하우스라 불리는 다층 구조의 시가전 훈련장으로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하고 곳곳에 함정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1중대는 압도적인 화력과 피지컬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었고 3중대는 기동성과 은밀한 침투에 특화된 전술을 구사했다. 강지원은 대원들에게 1중대의 화력에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도 전술을 지시했다. 그들은 우리가 지쳐서 반응 속도가 느릴 것이라 예상하고 빠르게 밀고 들어올 것이다. 그 조급함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는 어둠 속에 숨어 놈들의 다리를 묶는다. 훈련 개시 사이렌이 울리자 1중대는 예상대로 섬광탄을 터뜨리며 1층 정문과 창문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해 들어왔다. 쾅하는 폭음과 함께 진입한 1중 대원들은 신속하게 구역을 확보해 나갔지만 이상하게도 1층에는 3중 대원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텅 빈 복도와 방들은 1중 대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사실 강지원은 1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전력을 2층과 지하 통로로 분산 매복시키는 과감한 수를 두었다. 이는 일중대의 화력을 분산시키고 좁은 공간으로 유인하여 각계격파하려는 계산된 전략이었다. 2층으로 진입하던 일중대 선두조가 계단 모퉁이를 도는 순간 천장 환풍구 덮개가 열리며 3중대원이 거꾸로 매달린 채 사격을 가했다. 허를 찌르는 상단 공격에 선두 대원 2명이 가슴에 페인트 탄을 맞고 전사 판정을 받았다. 당황한 일중대원들이 반격을 위해 총구를 위로 돌렸을 때 이미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사라진 뒤였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일중대원들의 시야가 차단되자 어디선가 날아온 테이저 건의 전극이 그들의 몸에 꽂혔다. 3중대원들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로 1중대의 진영을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었다. 최 대위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부하들의 비명소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분명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을 3중대원들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이 건물의 구조를 설계한 건축가처럼 모든 통로와 틈새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신출 귀몰하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일중대원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무전망은 혼란스러운 보고들로 가득 찼다. 삼시 방향적 출현. 아니 사라졌습니다. 젠장 뒤다. 뒤를 조심해. 강지원은 어둠 속에서 적외선 고글을 통해 전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일중대에 고립된 대원들을 하나씩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힘의 대결이 아니라 늑대 무리가 사냥감을 몰듯이 조직적인 포위망을 구축했다. 3중대의 저격수인 이 중사는 좁은 복도의 틈새를 이용하여 1중대의 퇴로를 차단했고 근접 전투 요원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훈련용 총기로 소리 없이 적을 제압했다. 박중령이 쓰레기라고 비하했던 그녀들은 지금 훈련장 전체를 자신들의 사냥터로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중대의 생존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대위는 남은 대원들을 3층 중앙 홀로 집결시켜 방어선을 구축했다. 더 이상의 각계 전투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3중대가 진입할 수밖에 없는 길목을 지키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강지원은 그들이 웅크리고 있는 중앙홀로 들어가는 대신 건물 전체의 전력을 차단해버리는 강수를 두었다. 순식간에 훈련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야간 투시 장비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일중대원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빠져들었다. 어둠 속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3중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동시에 섬광탄이 터지며 일중대원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3중대원들은 미리 약속된 동선으로 움직이며 1중대원들을 근접 격투술 CQC로 제압해 나갔다. 총격전보다는 단검과 개머리판을 이용한 육탄전이 벌어졌고 체격의 열세를 기술과 유연성으로 극복하는 3중대원들의 무시무시한 전투력이 빛을 발했다. 건장한 남성 대원들이 여군들의 관절기 기술에 걸려 바닥에 나뒹굴었고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1중대장 최대위와 3중대장 강지원 대위뿐이었다. 두 지휘관은 중앙홀 한복판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며 대치했다. 최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인정하지. 너희는 괴물이다. 하지만 나도 쉽게 죽어줄 생각은 없다. 그는 총을 버리고 대검을 꺼내 들며 육탄전을 제안했다. 강지원 역시 총을 등 뒤로 돌리고 대검을 뽑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서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건 마지막 승부였다. 주변의 전사 판정을 받은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두 지휘관의 대결을 지켜보았다. 최대위가 묵직한 기압과 함께 찌르기 공격을 들어오자 강지원은 몸을 낮게 숙여 공격을 흘려내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힘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유도 기술로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려 했다. 두 사람의 군화가 바닥을 긁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최대위의 힘은 강력했지만 밤새 구조작전으로 몸이 굳어있는 강지원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고통을 억누르며 그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최대위의 큰 동작을 간파한 강지원이 그의 팔을 휘감으며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최대위는 버티려 했으나 이미 체력 소모가 심했던 탓에 중심을 잃고 공중에 떴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최대위가 바닥에 매달꽂혔고 강지원은 즉시 그의 목에 대검을 겨누었다. 체크메이트.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최대위는 천장을 바라보며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졌다. 완벽한 패배야. 훈련 종료를 알리는 버저 소리가 울리자 훈련장 내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통제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위 장교들과 참관단은 할 말을 잃고 침묵에 빠졌다. 707 부대 역사상 여군팀이 남성 최정예 팀을 상대로 전멸에 가까운 완승을 거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특히 박중령이 그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가혹한 훈련으로 몰아넣은 직후에 거둔 승리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 성과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과 편견에 맞서 실력으로 쟁취한 통쾌한 복수극이었다. 참관석 구석에 앉아있던 여군 후배 장교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지원 대위는 대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승리의 환호 대신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상대팀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일중 대원들 역시 부끄러움보다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들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몸소 체험했다. 그녀들이 홍보용 마네킹이 아니라 자신들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우이자 때로는 자신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서운 실력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는 그동안 삼중대를 짓누르던 모든 오명과 차별을 씻어내고 있었다. 지휘관 회의실에서는 긴급 평가 회의가 열렸고 주제는 단연 삼중대의 놀라운 성과였다. 사령관은 CCTV 화면에 잡힌 강지원의 전술적 판단과 대원들의 움직임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박중령이 삼중대를 해체하려 했다는 보고가 사실인가? 사령관의 질문에 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중령이 작성했던 삼중대 부적격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령관은 그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책상 위에 내던졌다. 이런 훌륭한 자원들을 쓰레기라고 불렀다니.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군. 박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그리고 강 대위와 삼중대원들에게는 표창을 상신한다. 한편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박진혁 중령은 부관으로부터 훈련 결과를 전해들었다. 그는 일중대가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그 계집애들이 청룡팀을 이겼다고 조작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깁스에 묶인 다리처럼 그의 입지는 이미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는 자신이 팠던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고 자신이 무시했던 존재들에 의해 비참하게 구원받았으며 마지막 자존심마저 철저하게 짓밟혔다. 훈련이 모두 끝나고 삼중대원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극한의 추위와 부당한 대우,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를 모두 이겨낸 승리의 눈물이었다. 강지원은 팀원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오늘 우리는 증명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녀의 말에 대원들은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황경산의 차가운 바람도 이제는 그녀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 없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삼중대의 팀명인 트리플 스타처럼 그녀들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 훈련은 707 부대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될 것이며 앞으로 그 누구도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들을 퍼마하지 못할 것이다. 강지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서울로 복귀하여 명예로운 승리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강지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박중령과의 개인적인 악연은 끝났지만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내에 뿌리 깊게 박힌 편견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번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리라 다짐했다. 자신이 걷는 길이 후배 여군들이 걸어갈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알기에 그녀는 잠시도 멈출 수 없었다. 황병산의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녀들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성남에 위치한 제707 특수임무단 본부로 복귀하는 수송기 안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승리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묵직한 자부심이었다. 황병산의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살아남은 삼중대원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있었지만 그녀들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온했지만 그녀들이 겪어낸 지난 며칠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 치열했고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이제 그녀들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 금이 환영하고 있었으며 이 복귀는 707 부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개선 행진이나 다름없었다. TF 북충 7 충 7 성남에 위치한 제707 특수임무단 본부로 복귀하는 수송기 안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승리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묵직한 자부심이었다. 황병산의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살아남은 삼중대원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있었지만 그녀들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온했지만 그녀들이 겪어낸 지난 며칠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 치열했고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이제 그녀들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 금에 환영하고 있었으며 이 복귀는 707 부대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개선 행진이나 다름없었다.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램프도어가 열리자 마중 나온 부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들에게 쏠렸는데 그 눈빛에는 예전의 호기심이나 무시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이미 부대 내에는 삼중대가 남성 최정예 팀을 꺾고 조난당한 지휘관까지 구조해냈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지원 대위가 선두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행정병들과 타 중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길을 터주며 침묵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 침묵은 환호성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녀들이 쟁취한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다음 날 오전 사령부 대회의실에서는 박진혁 중령에 대한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무거웠다. 병원에 입원 중인 박중령을 대신해 그의 변호인 격인 법무장교가 참석했지만 조사관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치명적이었다. 훈련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코스 변경 악천 후 경보를 무시한 작전 강행,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만 살기 위해 안이하게 대처했던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스크린에 띄워진 박중령의 찌그러진 차량 사진과 삼중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를 구조하는 영상은 회의실 안의 장성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징계위원장은 감찰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자신의 편견과 아집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예 장교가 할 짓인가. 특히 박중령이 삼중대를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인격 모독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위원들의 표정은 경멸로 일그러졌다. 군대는 명예를 먹고 사는 조직인데 지휘관이 스스로 그 명예를 짓밟은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다. 결국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박중령의 보직 해임과 동시에 중징계를 결정했고, 이는 사실상 그의 군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에 누워있던 박진혁 중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 원인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군들이라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구조했다는 사실, 즉 자신의 생명조차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는 구조되던 순간 강지원 대위가 보여준 그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고, 그 눈빛은 밤마다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지원 대위가 정복 차림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고 손에는 전역 신고서가 아닌 사건 경위서가 들려 있었다. 박중령은 흠칫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강지원은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하며 예의를 갖췄다. 중령님, 징계위원회 제출용 최종 진술서 확인차 들렀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나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상관을 대하는 부하의 정중함만이 묻어 있었다. 그것이 박중령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비웃어 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끝까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를 구했나? 그냥 놔두면 너희들을 괴롭히던 놈이 사라지는 건데. 강지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이고 중령님도 그 국민 중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치우면 되지만 전우를 벌인 죄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박중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고개를 떨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연병장에서는 삼중대의 공로를 치하하는 대규모 표창 수여식이 열렸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사령관은 단상에 올라 강지원 대위와 대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무공 훈장을 수여하며 그들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대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투혼을 보여주었다. 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707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여군의 미래다. 사령관의 격려사에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그 소리는 황병산의 눈보라 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부팀장 이소영 중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대장님 혼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애들이 대장님 노래 한 곡 하셔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강지원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가자. 오늘 같은 날 대장이 빠지면 안 되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연병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들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거인처럼 커 보였다. 그녀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편견과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계절은 바뀌었고 707 부대에는 새로운 신입 대원들이 전입을 왔다. 신병교육대장은 강지원 소령이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빛나는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신입 대원들, 그 중에는 여군들도 다수 포함된 그들을 바라보며 첫 훈시를 시작했다. 이곳은 성별이나 출신으로 평가받는 곳이 아니다. 오로지 실력과 전우애로만 증명하는 곳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훈련장 한켠에는 황병산의 기적 3중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 그것은 모든 707 대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었다. 한 신입 여군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교관님, 여자가 특수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지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자로 살아남으려 하지 마라. 군인으로 살아남아라. 너를 지키는 것은 너의 성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와 내 손에 쥐어진 총,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뿐이다. 그녀의 대답은 명쾌했고 신입 대원들의 눈빛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강지원은 그들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다. 전설은 그렇게 또 다른 전설을 낳으며 이어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박진혁 중령은 불명예 전역 후 낙향하여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강지원과 삼중대원들은 여전히 최전선에서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그녀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고, 그 틈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누군가 707의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최첨단 장비도 압도적인 화력도 아닌 바로 편견을 깨고 피어난 트리플 스타의 강철 같은 심장이라고.